네, 주전부리 주제를 바로 공개하고요. 우리 고수분들의 의견들 나눠보도록 하죠. 주제 한번 바로 보죠. 자, 주전부리 이슈는 제가 이제 뽑아본 이슈들을 살펴보는 건데 이 내용 속에서 시장 이야기와 타 업종들에 대한 비교 분석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먼저 현대차, 기아, 미국 IRA 보조금 못 받는다. 근데 재밌는 현상은 미국의 테슬라는 한 1% 상승이 나왔다면 보조금 지원 못 받는 리비안하고 루시드는 2%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굳이 구태여 이 내용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제 악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민재기 팀장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시고 네. 현대기아차 주주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부터 예상이 됐던 바고 네. 방금 앵커님께서 이제 네. 너무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이제 매를 맞을 때랑 계속해서 매를 맞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맷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이슈가 우리가 처음 나왔던 게 아니라 8월부터 나왔죠. 작년 8월, 맞아요. 9월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그때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던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매는 이미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방금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있는 차량 혜택에 포함된 종목보다 오히려 제외된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다. 그렇다면 이 이슈가 더 이상 큰 악재로 주가를 이제 찍어 누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힘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현대차, 기아 모두 이제 주가가 뭐 한 3% 이렇게 빠졌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 아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아래 꼬리라는 것을 길게 달았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캔들이 나왔을 때 아래 꼬리를 단다라는 것은 누군가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이 작아지는 아래 꼬리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래서 1% 정도의 약세로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흔들린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강단이 있다라면은 뭐 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이 드는데. 이슈로 빠진다면 오히려 땡큐라고 하는 분들은 아마 좀 샀지 않았나 생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지금 뭐 끝난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좀 물량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뭐 있었네요. 아까 맥락상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매도 단위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네. 현대차, 기아가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기아와 현대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최근 일주일 이상 계속 꾸준하게 사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네. 부분도 충분히 이제 뭐 크게 안 오른 종목으로서 순환매 차원에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나 오늘 그 IRA 혜택에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그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오늘 물량을 좀 받은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4월 26일 날 우리 네.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한테 뭔가 당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감까지 아마 반영해서 오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또 지금 사안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류민수 부장님. 예.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들이었지 않습니까? 주가의 상당 부분 녹아 있었던 부분이었고, 실적 자체도 상당히 지금 좋게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뭐 거의 뭐 1분기 실적 최대 실적 전망에 예상되는 게 현대차고, 뭐 기아 역시 상당히 좋은 실적,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근데 일단은 먼저 좀 아쉬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쉬운 부분은 제네시스 GV70이 이제 엘리바마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게 기존에는 보조금 혜택을 이제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아픈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핵심 광물 40% 그러니까 미국이나 FTA 체결국 이쪽에서 생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공이나 이런 게 채굴 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요건이 안 됩니다. 이게 GV70이 SK온이 탑재가 되고 배터리가 근데 이게 중국에서 셀을 만들어요. 근데 모듈하고 패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제외된 거고
뭐 GV70 그러니까 제네시스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대차에 지금 견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수익성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오늘 아랫꼬리가 달긴 했지만 음봉 아랫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예를 들면 21선하고 오늘 아랫꼬리 단 부분에서 중간 정도 형성되는 그 가격대 그러니까 21선이 일단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현대차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그 플립 모델이랑 플립 판매라고 이제 B2B 그러니까 상업용 리스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네. 보증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리스나 렌트 쪽에 집중하는 전략을 좀 취한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고소득층은 보증금 혜택에 제외된답니다. 연봉이나 어떤 소득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아예 제외되니까 고소득 쪽의 어떤 판매 마케팅 전략 이렇게 해서 일단은 23년은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EV 차량만 볼 때 58,000대 팔렸거든요. 그런데 1분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기아차가 15,000대 팔렸어요. 그래서 곱하기 4하면 6만 대.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 내지는 조금 소폭 상승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가가 오늘 하락한 건 과도하다. 하지만 약간의 스크래치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 전략 그렇게 보시고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현대차 상당히 좀 좋은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형주에서 삼성 전차 부대에는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차관을 해서 단기적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 괜찮은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두 분에게 동시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KB증권과 유한터증권에 강성주주분들, 현대기아차 강성주주분들 많이들 계십니까? 네. 많이들 계세요? 장성차는 작년부터 해서 이미 많이 좀 사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숨통이 좀 튀는 상태고. 그나마 네. 네. 기아가 형편이 조금 난 것 같아요. 어쨌든 현대기아차는 미국인들의 소비에 있어서 그렇게 보조금 그렇게 따지는 것 같지는 않다. 판매 대수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긍정적인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일단 미국의 하원 의장이 정부 지출 제한을 포함해야 한다. 또 백악관에서는 조건 없이 상향한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사실 뭐 매번 나왔던 이슈인데 이번에는 강력한 단어, 정말 최초의 디폴트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단어를 써가면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또 투자자들도 대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노이즈인데 결국에는 6월 8일인가요? 그때까지는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고 잡음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류민수 부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좀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참 그렇습니다. 정치가 우리가 정치를 걱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제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지난번인가요? 선거 때 아예 저는 이제 의회가 블루 웨이브가 됐든 레드 웨이브가 됐든 네. 상하원을 다 어느 한 당이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때 결과를 보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 하원을 장악한 뭐 공화당 이것도 의원수도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권의 소위 기싸움, 수싸움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원래 이제 1월에 이제 마무리를 됐어야 되는데 이제 재무부가 이제 긴급 처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제 뭐 디폴트. 근데 저는 솔직히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정치권에 대한 저는 이제 일단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고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바이든 정부가 됐든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디폴트가 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이즈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뭐 가파르게 올라간 것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 다만 좀 신용 잔고가 거의 20조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신용 잔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이 된다면 이게 노이즈로 작동해서 조정의 빌미를 될 가능성이 있겠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은 어떤 큰 매크로의 걱정보다는
종목별 장세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정기 팀장님께서는 네. 좀 플레이어로서 또 트레이더로서 이런 사안들은 매일 접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네. 뭐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뭐 이런 노이즈 때문에 뭐 꼭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트레이더 관점에서 이런 노이즈들 어떻게 업종별을 선별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저는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절대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부채 한도에 도달해 가지고 이거 넘어섰다 뭐 안 좋은 뭐 헤드라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채 한도 절대 금액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조정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GDP가 분모에 있고 그다음에 부채가 분자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율을 낮추려면 분모를 확 늘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분자에 있는 부채를 줄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부채를 뭐 줄이기에는 서로 팽팽하게 맞서니까 좀 쉽지 않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GDP를 확 늘리면 됩니다. 그 GDP를 늘리려고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즉 미국이죠. 미국으로 네. 들어와서 반도체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장도 짓고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체 GDP의 규모 자체가 빵빵하게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앞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슈가 안 된 적 없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 안 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우리 부장님 말씀처럼 잠깐의 노이즈는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1월 달부터 코스닥은 30% 넘게 올랐고 네. 신용잔고가 작년 연말에 7조 5천억인데 지금 10조가 코스닥이 넘었습니다. 네. 2조 5천억이나 증가했고 연초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5조를 샀는데 5조의 절반을 신용으로 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노이즈들은 살짝 그런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팀장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 5월달 조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 분 트레이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 조정설에 대해서? 저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면 저는 가능성도 있다. 있다. 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들어보시면 요즘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쪽에 약간 위기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맞아요. 네,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우리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이유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한국은행이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만 더 다음 달에 5월 3일 날 25bp 인상을 하고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약간 봉합 상태인 이 뭐 상업용 부동산이 될지 미국의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PF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약한 고리는 조금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 이제 조정이 빌미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5월 3일 날 FMC 회의가 있으니까 저는 4월 말과 5월 초 정도 사이에 살짝 시장은 좀 숨고르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조정 가능성이요? 네, 5월. 뭐 5월의 조정 가능성은 저도 존재는 한다. 하지만 그걸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2,300, 2,400, 2,500 계속 걸쳐 있기 때문에 지수 어떤 포인트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리 지금 겁먹을 필요는 없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OMC 전후 저도 이제 지금 FOMC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떤 증시에 어떤 위협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민감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녹아올 수는 있어도 FOMC 다만 6월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패드워치상은 좀 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FOMC 이후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코멘트를 한다면 그때 전후로 그 시기가 맞거든요. 그러면은 5월 중순 전후, 5월 그러니까 FOMC 이후에서 5월 중순 요 사이에는 한번 조정의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수의 조정이 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부분은 아직 계속적으로 건재하니까 방송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아니요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말부터 나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 보겠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4월 말부터는 너무 큰 욕심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자. 5월 달 FOMC 때 결과를 좀 보고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보죠. 자,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계속 침체 이슈를 들먹였고 FOMC 회의록 공개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던 하반기에 침체 가능성이 나왔는데 웬걸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고 실업률도 그렇게 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는가라는 반문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뭐 대형주를 포함한 우리 국내 증시에 좀 좋은 영향 보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하고 이제 장기적인 시계열로 그림을 그려보면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미국의 이제 제조업 경기가 좋을 때 삼성전자의 수출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네. 그러한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이 어쨌든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AMPC라는 보조금을 지금 많이 풀려고 하잖아요. 네네. 생산하는 기업들한테도 보조금을 많이 주려고 하죠. 네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세제 혜택을 아주 많이 볼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거기에 가서 다 일할 수는 없잖아요. 네. 미국에 현지에 있는 현지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 공장을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네. 그러면 공장을 이제 열심히 이제 근로자가 일을 하면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을 것이고 그 월급 받은 것으로 소비를 하면 소비한 만큼 이제 공장의 재고는 줄어들고 공장을 열심히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제조업 경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지표 하나 가지고 그 부분을 뭐 아직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 나온 이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이런 긍정적으로 5개월 만에 지금 거의 턴을 한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거기에서 소비로 이어지고 건전하게 이렇게 선순환 이어진다면 충분히 뭐 경기의 연착륙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실전 매매에서 지금 제조업 지수가 돌면 우리 국내 대형 IT 섹터들이 원래 움직였는데 오늘 IT 섹터가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지금 이 제조업 지수를 보고 투자의 힌트를 얻는다라면 지금 IT 잡아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먼저 이 지수 다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트레이딩 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그렇게 뭐 이렇게 잘 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PMI 지수하고는 연동되는 동조성이 크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도 작동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연준 회의록에 의하면은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노 랜딩까지는 안 가더라도 노 랜딩이 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소프트 랜딩은 올 것 같다는 쪽에 일단은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연착륙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경착륙까지는 연착륙이 된다면 뭐 증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IT 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점에서 투자할 만한 지금 시점은 되긴 됐다. 하지만 바로 IT가 반도체가 소위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급을 축소해서 지금 가격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어떤 주식이 됐든 뭐도 됐든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어떤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버티고 있어도 소부장 업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IT 업체에 대한 반도체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포트에 담으셔도 괜찮겠지만 여기서 뭐 과도하게 이쪽으로 다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소부장 업체 결국 2차 전지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된다면 이제 조정이 온다면 기간 조정이 온다면 그걸 대항할 수 있는 건 사실 IT하고 바이오밖에 시총 측면에서 볼 때는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한번 다시 한번 그쪽에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형 IT 섹터들,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 좀 예의주시하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에 뭐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한 차례 파동이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눌림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4월 말과 5월 초에 그 흐름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장에 체크해 볼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